발전문제연구소 박철곤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고, 발제는 한국외대 겸임교수이자 전 한국발전학회 명예회장이신 은재호님께서, 종합토론은 배재대 석자교수 김형준님, 한국외대 이재민 교수님, 사단법인 국민통합 천상덕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철곤입니다. 결시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윤재호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세 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과제는 오늘 세미나의 메인 이념적 지향적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할 때 생기는 제일 의문, 또 가장 큰 걱정이 지역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을 좀 살펴보고 6.3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은재호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세 분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20분이고 토론은 각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토론 10분입니다만은 그보다 짧게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해주시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이제 지켜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발제나 토론 중에는 경청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질문 답변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이때 질문 답변하실 때는 정말 간곡이다 부탁드리는데 이 요령 따라 주셔야 됩니다. 먼저 상황, 그리고 하시는 일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인지 의견 표시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뒤에 하실 말씀은 1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발제를 하겠는데, 이 스크린이 좀 작아서 이거 좀 큰 스크린으로 띄우고 하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토론자분들 내려가셔서 처음 내려갔다가 또 발제 끝나고 나면 올라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편되고 지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터널 요구하라는 것을 듣면서 이제 갈등의 원인을, 지역 갈등의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기초해가지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대안으로 4가지를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찬 총님 계시지만은 한참 제가 때문에 경제성장이 불리는 성장을 통합정부가 추진하면서 이제 캄파이크 뛰어름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아직 고속도로에서 다시 로컬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지역 갈등이 좀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터널로 가라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패널 여러분들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이내 해주시는데, 어떻게 순서는 아직 순서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실 분이 계신가요? 일단 편성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 김형준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을 하면서 사회 갈등이 진폭되고 있는 시점에 시적절한 세미나라 봅니다. 박사님의 논문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통찰력과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지역주의가 쇠퇴가 아니라 지역주의 변형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학술적 기여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소멸 존속이라는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재구조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그 논문과는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한 허시먼과 로스차일드가 얘기하는 터널 효과, 그러니까 2차선 터널을 다차선 터널이라는 것을 개념한 것은 매우 좀 창의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지역 블록이 비교 대상이었다면 지금 모든 지역, 다른 지역이 동시에 비교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의 장점은 단순한 지역주의가 세분화됐다는 거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왜 갈등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아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좀 보아요. 성장 사회와 수축 사회의 지역 갈등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소외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가장 독창적이고 이론적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성공을 보면서 야, 우리도 다음에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결합한 수축 사회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다 가져가면 우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발제문에서도 정확하게 했지만 성장 기대에서 생존 경제, 희망의 불평등에서 파괴 접촉대가 만들어집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국민 통합을 결과가 아니라 제도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발제문을 보면은 이 가장 통찰력 부분을 하는 전통적인 국민 통합 당론을 흔히 지역 감정 해소,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언어에 머물렀는데 발제문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을 훨씬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규칙, 권력 통일, 재정연대, 절차적 정의, 갈등 관리가 함께 작동하는 민주주의적 제도적 생태계를 제시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논문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이제 발전을 시키고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실은 수축사회에서의 지역 갈등은 거의 지역 감정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 갈등은요, 지역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화하고 흡수하고 조정하는 것에서 실패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2026년도 발표한 걸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냐? 92.4%가 결국 진보와 이념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안 되고 갈등, 정치개혁 30년 됐는데 제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 30년 됐는데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걸 왜 안 될 거냐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문화일보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은 세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세 가지의 기적을 만들었다. 첫째는 산업화의 기적이다. 첫째 민권에서 경제권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두 번째는 민주화의 기적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문화의 기적이다. 이 K-팝을 포함해서 강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하는 기적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기적이 있다. 정치의 기적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도적으로 이 정도 뺐지만 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치가 망가지니까 갈등이 해소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조정 관리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퇴보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하는데 아니 정치가 갈등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지역 갈등이 해소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걸 보면서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갈등을 통합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앞장섰나요? 집권당이 선수된 권력으로 다수의 복종을 하면서 온갖 법을 만들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나요? 이게 단순한 지역 감정 때문에 지역 갈등이 증폭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 논문이 좀 더 정교해지고 정말 우리 실정에 만들려고 한다면 1968년도 샤멜 헌팅턴이 쓴 정치 사회 질서에 대한 논문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치의 제도화 이론입니다. 갈등은 없어지질 않아요. 갈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하느냐가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더 나아가서 정당,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팬덤 정치에 빠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이니까 찍어주고 이러고 나서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바란다는 거는 영업부호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 갈등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민주주의 안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해법으로 따지면은 저는 북유럽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스웨덴 같은 경우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거기 도대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까? 거기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셨던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전부 다 똑같이 대한민국 틀 속에서만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까?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통합이 됐나요? 안 되잖아요. 근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선진국 같은 데서 통합을 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집권당이 우선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호남에다 반도체 800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발표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최고 결정 견제가 무조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냐? 우선 듣는 거죠. 일단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서 듣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SU 제도나 레미스 제도가 있는데 특히 그 레미스 제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만든다고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일단 선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그거를 국회 내에서 제도화한 그것이 바로 갈등을 제도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 최고 운영 결정자의 인식 체계가 바뀌어서 야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야당과 같이 합의하고 조정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 대통령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자 경제는 선진화되고 세계화됐는데 문화 세계화됐는데 왜 정치가 후진국이 됐냐? 정치 제도가 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중요한 결정문을 더 나름대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네 가지입니다. 자율성, 음직성,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게끔 정치를 어떻게 제도화 시켜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정치를 움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치를 믿고 정치가 갈등을 통합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인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헌태던 교수가 68년도에 벌써 통찰한 겁니다. 사회적 요구와 정치 참여와 제도와의 격차가 생기면 그건 바로 그 나라가 갈등이 생기고 후진국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도 지역주의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지만은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런 류의 어떤 그 지역 갈등을 여기서 은재열 교수님께서 이익 정치로 보는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거기 제도적인 대안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로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다짐을 좀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세미나의 가장 큰 테마가 갈등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갈등과 국민통합이라는 걸 다루고 여기서 이제 지역 갈등, 지역주의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지역 균열, 지역주의, 지역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에서 이번에 보면은 TK 경북이나 광주 전남에서는 지역주의가 온전히 좀 지속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울경 지방이나 정도고 과거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재편, 공간적 재편이나 세대적 재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가 했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영호남 바깥에서 영호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대로 느낄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심으로 단순히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긴 했지만은 예를 들면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인 보라색 같은 걸로 체크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울경 지방은 지금 이렇게 보라색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TK 지방이나 아니면 광주 전남 지역은 좀 더 색깔이 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 색깔 뭐냐면 여기서 빨간색 이 표심의 어떤 그런 정도로 과연 그냥 지역주의를 그냥 흑백 논리로 이렇게 과연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영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상호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영남 호남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단순히 이런 한 번에 표심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얘기했던 이 터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영남이나 호남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영남 안에서도 발전한 지역 있고 호남에서도 발전이 못한 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영남에도 발전한 지역 예를 들면 경북 북부 같은 데 산지 가보면 굉장히 이 발전이 안 된 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호남도 보면 여수나 순천 같은 데가 발전된 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덩어리로 가가지고 경제적인 논리 하나로 사람들이 그만 오히려 그 안에서 본다면은 이 공단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호남의 지역 내에서의 지역 내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영남에서도 예를 들면 부울경 그쪽에 이제 공단이 발전해 있고 아니면 이런 데랑 포항이랑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랑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 내 갈등 같은 것도 한번 좀 더 되짚어봐야지 이것이 설명력이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저도 그런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영호남이라는 데를 딱 놔두고 봤을 때 영호남의 경계가 과연 어디인가가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진짜 교통이 안 좋을 때는 지리산으로 나눠져 있고 예를 들면 강으로 나눠져 있고 서로 소통과 교류가 어려울 때는 몰랐지만은 예를 들면 예전에 조영남 씨 노래 중에 하계장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상당히 영호남 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가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이 다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동서간 도로도 많이 뚫리면서 생각보다 교류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갈등이 가장 지역 갈등이 심한 데가 어느 지역인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강 하나 놔두고 영남과 호남이 갈리는 내륙 지방 가보면은 사투리가 어디서 갈린다는 사이 모호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 지역주의를 너무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한전에서 이제 후원한 걸로 아는데 또 하나 생각해볼 만한 거는 과거 한 20년 동안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하면서 혁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도 나주에 갔고 예를 들면 대구에도 하양이라는데 혁신도시들이 많이 갔거든요. 진주에도 혁신도시가 갔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전주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걸 갔고요. 뭐냐면 새로운 인구들이 전통적인 지역들에 많이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인구들은 많이 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만 이동하고 그러면은 외부에 있던 인구들이 많이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새롭게 혁신도시의 젊은 인구들이나 외부 인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과연 그 기존의 지역 갈등을 더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도 좀 살펴볼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거에 거기는 전통 인구들은 많이 이제 고령화 됐을 거고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자기네 이 지역, 거주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은재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지역 정체성이 과연 영남이나 호남이 가장 셀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주지 정체성을 따질 때 수도권에 대한 그 거주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다는 그 서베이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 그 너무 수도권 중심에 너무 과밀, 지금도 부동산 가격 얘기하는데 뭐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지방에는 그 고령 인구들만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층한테 물어봤을 때 네가 갖는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뭐냐 할 때 자기 지역, 출신 지역에 대한 애양심보다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애양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영원한 갈등 균열의 축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앞으로 심각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제도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권력 공유형 지방 정부를 구현한다고 할 때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를 벗어나서 이게 합의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뭐 합의제를 하고 그 권력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의회와 행정부가 다 한 당이 다 찾아보는데 공유가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갖고 있는 의석이 제한적이고 호남의 광주에 가도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제한적인데 거기서 권력을 공유해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그 호남, 광주에 상대당이나 아니면 기타 정당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단은 전제가 만들어야지 권력 공유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사안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색깔로 표시하는 이것이 과연 지역주의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금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기회 역시 하실 말씀 기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덕 국민통합이사장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국민통합이사장 천상덕입니다. 먼저 은재호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우리는 지역 갈등을 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개설해야하는 힘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질문에 깊이 공감하는데 저희 국민통합은 2007년도에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화합, 남북화합, 계층간 화합, 세대간 화합, 한민족 화합 이 5대 과제를 지금 목표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국민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한 내용에서 저는 앞에 토론하신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저는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갈등 조정관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정비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970년도부터 주택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시 안에서의 이제 도시 정비 쪽으로 가야 되는 50년간 가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큰 국가적 과제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신도시가 우리 국토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노후 주거지에 보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것도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해서 정치권이 성공한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재산권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어떤 그 절단, 무자르지 절단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마다 어느 정권에서는 또 이거 뭐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자 하는 거고, 어느 쪽에서는 또 도시정비 쪽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제 문제, 또 그 은행권의 문제, 이게 결국은 2030, 4050, 6070의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3대가 모여서 사는 곳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쪽에서도 15분 거리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그 활동할 것인가, 융복합 개발로 가야 되는 건데, 결국 큰 과제로 보면 이제 뭐 국토계획 위원회랑 법률에서 용도지구가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럼 과연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갈등관리 책임관에 대해서도 좀 저기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거기에 좀 들여다봤나, 이게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비교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다.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는 이미 갈등 관리의 개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5개 구에 갈등관리 책임감 제도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단지 이제 그 일단 지방선거에 그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남의 인구가 약 한 500만이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 정책 공급, 이 공급에도 보면 그 각 정부마다 1년에 50만 호에서 뭐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문제도 계속 대두됐고, 지금 어제 8.13 그 부동산 정책에도 보면은 수도권에 2만 7만 호를 우리가 그 7,000호를 공급하겠다. 근데 결국 그건 뭐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뭐 남양, 뭐 광주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공급한다는데, 과연 그 거기에 원하는가? 우리 지금 그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 갈등 관리가 2021년 7월 2일 원카드에서 이제 우리가 그 B그룹, 선진국 B그룹으로 됐는데, 개도국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전환되면서부터의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선진국화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좀 여기에 질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국민통합에서도 이게 대구 쪽에서도 세미나를 했고, 전북에서도 세미나를 계속 했습니다. 동서화합 쪽에서 해서 서로의 그 갈등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갈등은 과연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가 결국 지금은 이제 수도권과의 지방과의 관계의 그런 큰 문제에 주택 공급이 지방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문제도 사실 이게 문제의 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에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오는 게 너무 그냥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갈등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더 많은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지표화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미 우리 앞서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2021년도에 이후에 그 지표 분석이 좀 안 돼 있다 하는 문제, 저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은 또 이 권력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의 정치인들은 아무리 낮에 이렇게 다퉜다 하더라도 저녁에 만찬하면서 식사하면서 소주하면서 풀었는데, 형님동생하면서 풀어줬는데, 2021년 이후, 선진국 이후 때부터 오히려 더 적대적, 뭐 이렇게 방향이 가서 참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시고, 방향 설정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떻게 방향이 나왔으며 그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좀 더 지적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고 참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 사당은 국민통합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 국민통합같이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점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권력의 공유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